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21대 총선 열전 13일에 막이 올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오늘 여야 각 당은 출정식을 갖고 총선 승리를 다짐을 했는데요. 총선 전국의 움직임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윤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제 그동안 여야가 나름대로 득표활동을 했습니다만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3일이죠, 네, 13일. 그러니까 14일 저녁 12시까지인가요? 네. 그때까지 이제 예. 13일간 하는데 오늘 지금 민주당, 통합당 다 출정식이라는 걸 지금 했죠. 네. 했겠네요. 예. 오늘 뭐 1시 30분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하고 그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더불어시민당에 그 같이 모여가지고 국민을 지킵시다. 국민을 지킵니다. 뭐 이런 제목으로 공동 출정식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원래는 선관위에서는 그런 거 같이 하지 말라고 안 했나요? 그렇죠. 원래 당이 다르니까 뭐 공천도 따로 하고 독립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그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 했을 때는 좀 관여를 강화했거든요. 공천도 제대로 해라 뭐 이랬는데 그때는 그랬잖아요. 여당까지 위성정당이 들어오니까 선관위가 에라 나 모르겠다.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죠. 모른 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웃기는 일이 많이 나요. 그 더불어시민당이 공약 보셨어요? 애들 장난쳐도 그렇게 안 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공약을 월 60만 원 준다. 기본소득을. 그 1년 하면은 전 국민한테 주면 얼마겠어요? 360억인가? 이게 전체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512조인데 한 60% 이상이 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북한을 이웃 국가로 해서 뭐 북한을 뭐 협박하거나 이런 사람은 중대 처벌한다 뭐 이런 걸 공약으로 들어갔어요. 그게 제일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것은 뭐 돈 준다는 것은 지금 서로 푸는 거니까 뭐 관계 없는데 완전히 문재인의 뭐 평화 프로세스인가 뭔가 그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말도 안 되는 공약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논란이 됐으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내놔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복붙 민주당 거를 복사해서 그대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컨닝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뭐 급조를 하다 보니까 공약도 급조하고 황당한 공약이 지금 나온 겁니다. 컨닝 레포트를 내더라도 좀 제대로 봐야 되고 컨닝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컨닝 옆자리 거 하다가 답안지를 하나씩 내렸어가지고 뭐 빵점 맞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은 컨닝도 실력이 있었는데 컨닝할 실력도 없는 당이죠. 그런 당이 우리나라 여당의 짝퉁정당, 위성정당을 한다는 게 이게 정치 코미디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번 그 괴물 선거법 자기들끼리 당신은 이제 한국당입니다만 한국당도 배제하고 룰을 자기들끼리 멋대로 걸쳐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골대를 갖다 옮겨버리고 심판도 바꿔버리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난장판 선거가 됐는데 통합당도 오늘 뭐 새벽에 이 광화문하고 동대문 시장 이쪽에서 출정식을 가졌는데 일단 황교안 대표하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두 쌍끌이 전략을 지금 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광화문 동대문에서 출정식 열고 거기는 주제가 민생 경제 위기를 강조하면서 정부 심판론 뭐 이걸 했는데 황교안 대표하고 김종인 선대위원장 거기다가 또 유승민 의원까지 좀 가세해서 뛰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곳곳에 가면서 직설 화법으로 한마디씩 하는 게 상당한 임팩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요. 아주 그냥 직공을 하니까 시원해요. 그렇죠. 처음 딱 나올 때부터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거 탁 어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말 과거 1965년도인가 그 3대 대통령 선거 때 나왔던 우리 아주 어렸을 때 그 벽에 붙어 있었던 그 구호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뭐 50년, 60년대 낡은 구호다, 낡은 사람이 낡은 구호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많이 알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요. 그런 사람은 이 오랫동안 경험에서 체화가 돼가지고 툭툭 던져도 이 내공이 있는 말이에요.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핵심 있는 말, 뭐 경제 예산이나 모든 면에서 핵심 있는 말을 던지고 있어서 여당한테 상당한 타격을 카운터 블로우를 세게 때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경제 실정도 거기다 코로나를 붙여고 코로나 경제 실정이라는 거예요. 경제 실정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사태처럼 완전히 경제를 그냥 붕괴, 박살내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이게 딱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를 잘 아니까 옛날에 노태우 때 경제 수석까지 했잖아요. 뭐, 그리고 그렇죠. 지금 저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이 최근에 대통령 지지도가 좀 높아졌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는 건데 김종인 대표가 한마디로 딱 얘기했어요. 그거는 대구 시민이나 국민들이 마스크 열심히 쓰고 협조하고 의료보험 체계 이게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내가 있을 때 노태우 때 그거 상당히 완성된 거다. 그 DJ 때 더 보완하고 한 거지. 지금 정권이 한 게 뭐냐? 공치사 좀 하지 마라. 예. 자화자찬하지 말라고 딱 아주 맞는 얘기거든. 사실 딱 맞는 얘기예요. 따끔하게 질책을 했던. 국민하고 의사하고 의료보험 시스템 이건데 이거 문재인 정권이 이게 한 게 뭐 있느냐? 굉장히 아픈 얘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그렇게 계속 치고 올라가는데 이건 코로나 대응을 잘한 게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대응을 잘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잘 마사지하고 주물러가지고. 예, 다음 주 지지도까지 저는 예측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예,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겠죠. 뭐.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하나 한마디 하면 올라가고 트럼프하고 통화했다고 올라가고 뭐 이유만 되면 올라가는데 진짜 그만큼 우리가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엉망이긴 한데 우리가 꼭 그런 나라랑 비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홍콩 이런 데 얼마나 대응 잘해요. 예? 그런 데랑 우리랑 조건을 똑같이 비교해야지요. 저 미국은 너무 참 오만한 면도 있죠. 방심하고 마스크도 안 끼고 그 나라는 총이 있어가지고 유럽도 그렇고 마스크 쓰면은 범죄자나 환자로 본대요.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잖아요. 네, 마스크 쓰는 문화가 아니래요.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이거 무조건 마스크 써야 되는 거거든요. 네. 예, 잘 때도 마스크 쓰고 입에 무좀이 걸릴 정도로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근데 그런 면에서 좀 소홀했던 거, 그게 이번에 드러난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럽 같은 데서 좀 이번에 코로나 대응,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좀 만만대로 하다가 이게 지금 큰 코를 닥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한 게 아니고 우리도 지금 곧 10,000명이 내일은 될 것 같아요. 10,000명 거의 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음성으로 잡히지 않은 그런 환자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잘한 게 아니에요. 다른 데가 못하니까 그 비교로 볼 때 우리가 잘하나 이렇게 지금 착시를 하고 우리가 잘했다는 얘기 들으려면은 확진자가 1,000명 밑으로 관리됐어야죠. 그럼요. 다른 나라도 다 그렇잖아요. 대만 보세요. 몇 명 베트남 봐요. 우리도요. 국경, 공항 철저히 차단했으면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10,000명 안 가요. 지금 해외 유입자가 지난 2주간의 해외 유입자가 35%거든요. 그 해외 유입자가 물론 뭐 한국 교민들도 많긴 하지만 외국인들도 막 들어오잖아요. 공짜로 검사해주고 공짜 치료도 해주고 공짜로 격리해주고 하니까 막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의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지금도 하루에 인천공항 통해서 하루에 7,000명씩 들어와요. 그 사람들 2주 격리하면은 2주 만이면 그게 10만이 되거든요. 7,000 곱하기 14하면 10만이잖아요. 그거를 다 어떻게 관리해요? 그 사람들이 곳곳에 퍼져서 저는 코로나가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건 누구 때문이냐? 저는 문재인 탓으로 봐요. 다 질병관리본부장도 문재인 입만 쳐다보고 있어요. 미국, 일본, 뭐 중국 할 것 없이 다 지금 통제를 해버리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득 열어놓고 열어놓은 것까지는 좋아요. 오면은 그거 치료비 다 국비로 그 세금으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생활비까지 전해주었어요. 요새 조금 그건 안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거죠. 문 열어놓고. 그러니까 일부 국민들 사이에는 이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은 생각을 안 하시고 잘하구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잘한지 몰랐다. 그게 착시예요. 착시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유권자나 국민들이 좀 정확하니 현실을 보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니까 뭐 공식적인 라인에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김종인 지금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노익장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경기도를 한 오산, 용인, 광주, 남양주, 의정부 아마 젊은 사람도 그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은 녹초가 될 거예요. 근데 13일간은 계속 뛰어야 하잖아요. 대단한 체력이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건강 관리를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 할 때도 그때보다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지금 올해 한국 나이 80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더 젊어진 것 같아요. 그때보다. 아주 지금 우리 나이 기준을 좀 다시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에너지가 넘쳐서 야 이제 젊은이 노인 기준이 나이가 아니라 생각이 젊으면 젊은이고 생각이 나이가 아무리 젊어도 생각이 고루하면 그건 노인으로 봐야 된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 광고 카피가 맞다니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게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황교안 대표는 종로와 인근 지역만 좀 돌아다니면서 거기다가 전력 투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음 주까지는 이낙연을 따라잡는다는 목표를 세운 것 같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뭐 이렇게 좀 광폭으로 수도권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여가 워낙 지금 121석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쌍끌이 체제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지난번에 너무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 공천 파동이 나면서 이쪽에서 민심이 확 바뀌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21 지역구에서 한 반타작만 하면은 승리하거든요. 그렇죠. 뭐 반타작이 아니라도 50석 정도만 얻어도 그렇죠. 아마 일당이 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 같아요. 상당히 그렇죠. 뭐 대구 경북이 25석이거든요. 그리고 PK 전부 PK가 40석. 합해봐도 65석이에요. 그렇죠. 65석. 그러니까 호남은 민주당이 석권을 한다고 해도 참 안타깝게 우리 고 박사님도 호남이시지만 거기는 28석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안 돼요. 영남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거 구도라는 면에서는 지금 미래통합당이 좀 유리하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아무래도 민생당도 몇 석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되겠죠. 많이는 못 되지만 두서너 석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면은 거기서 한 20여 석을 지난번보다 더 얻는다. 지난번에 3석 얻었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이. 그럴 경우 서울에서 한 10대석 더 얻고 지난번에 PK, TK에서 한 10석 잃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찾아오면은 얼마든지 지금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이런 경기 쪽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 같은데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자명을 하던 유승민 의원 전 대표도 지금 본격적으로 힘을 보태기 시작했어요. 일부 보수의 세력들은 자유우파 인사들은 좀 싫어도 합니다만 그래도 중도층을 끌어오는데 또 약간 개혁적인 중도를 끌어오는 데는 유승민 의원도 영향가가 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있다고 봐야죠. 물론 뭐 중통 보수 이런 분들은 유승민 의원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김종인 대표도 싫어하긴 하는 사람이 꽤 있긴 합니다만은 그 두 분은 중도층을 끌어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보수 자유우파야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집토끼니까 지금 사토끼를 끌어와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는 미래통합당이 통합하고 혁신 두 개 해야지 이기는데 통합은 지난번에 했잖아요.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거를 보여주면은 혁신을 통해서 중도층을 끌어오는 게 유승민 의원이 틀림없이 그 역할은 있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유승민, 김종인 의원의 장점이라 하면 메시지가 분명하잖아요. 사실 뭐 제 느낌입니다만 독가놓고 얘기해서 황교안 대표하고 이낙연 저는 대표는 메시지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애매하죠. 무슨 말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김종인, 유승민은 무슨 말 하는지는 분명하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도층이 볼 때는 상당히 어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무당층이 뭐 조사한 게 하면은 갤럽 조사도 한 27% 된다잖아요. 또 무당층이 수도권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야죠.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오늘 또 보면은 강서갑의 구상찬 이건 또 MB계 아닙니까? 또 성남 분당갑
김은혜, 여기도 MB계고. 그렇죠. 강서병의 김철군, 여기는 안철수계고. 그래가지고 오늘만 하더라도 뭐 여러 군데 다 있는데 계파 관계없이 뛰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랬대요. 뭐 계파 그런 건 관계없다. 나가 필요하다면 나는 어디든지 달려가겠다. 그 자세는 좋은 것 같아요. 그 자세가 저는 괜찮다고 보고 그게 누구한테 반면교사를 받은 거냐? 저는 손학규 효과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2016년에 손학규 그때 대표가 그 전남 광진에서 칩거하면서 민주당에서 제발 오라고 해도 끝까지 안 갔어요. 안 왔죠. 그리고 살짝 자기 측근 몇 명은 가서 좀 지원해줬어요. 살짝 올라가서. 그때 이찬열인가요? 맞아요. 뭐 이런 사람들은 살짝 갔어요. 이번에 이찬열 때문에 가장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입었대요. 그때 그렇게 도와줬는데 어디 상가집 가는데 차 안에서 옆에서 저 내일 미래통합당 갑니다. 그랬대요. 자기가 도와줬는데. 근데 그때 손학규 대표가 완전히 팔뚝 걷어붙이고 민주당을 도왔으면은 선거의회에 민주당 입지가 있었을 거예요. 손학규 대표가. 그때 제대로 도왔으면은 그렇죠. 그때 이제 그때 봐요. 김종인 대표가 당시 비대위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모양새까지 갖춰가지고 그렇죠. 전화도 해주고 그렇죠. 그쪽에서 또 김종인 대표한테 나중에 들으니까 손학규 대표가 강진에 있으면서 내가 그냥 나가기는 그러니까 좀 모양새를 갖춰주세요 해가지고 자기가 전화도 하고 사람도 보내고 해서 모시는 쪽으로 이렇게 딱 띄웠는데 다 온다든지 안 와보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참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어? 민주당에서 볼 때는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손학규 대표가 강진에서는 나왔는데 이게 갈 데가 없이 된 거예요. 노숙자꼴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른미래당 저쪽 가서 참 노욕이라는 소리 듣고 온갖 수모를 당했지만 그때 민주당으로 해서 팔뚝 걷어붙이고 뛰었다 그러면 김종인 공이 아니라 내 공이 되는 거죠. 손학규 공이 됐을 뻔했죠. 그래서 유승민 의원도 거기에서 좀 반면교사를 삼은 거 아니냐. 이번 총선 끝나면 바로 대선 국면이니까. 그렇죠.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살아서 나오면 대권 주자로 또 유력하겠지만 종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상반이 유승민이가 종로 가서 살아버려야 해요. 같이. 그렇죠. 그러면 유승민이가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당선돼도 살고 그렇죠. 안 되더라도 유승민 괜찮네. 의리 있네. 뭐 이런 유승민 하면은 약간 배신자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황교안 사무실로 출근을 해야 해요. 내가 볼 때는.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유승민한테도 내가 얼마 전에 그 친묵 보고 있을 때 직거할 때 여러 차례 당신이 이 총선에서 얼만큼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 생명이 달려 있는 것이고 앞으로 장래가 판가름 난다. 계속 그런 자명을 하고 나면은 그걸로 인생 끝이다. 정치 인생 끝이다. 내가 여러 차례 경고를 했더니 뭐 내 말 듣고 나왔네. 아유 뭐 고영신 박사 TV는 뭐 원래 인기가 있기도 하지만 여기서 재원을 많이 얻은 거 아니냐 아이디어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여태까지 이미지는 배신자 이미지 플러스 체리피커 이미지, 자기 텃밭에서 알짜만 빼먹는 이미지.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공천은 안 받았잖아요. 출마를 안 했어요. 뭐 불출마 선언 좋았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의외로 저런 면이 있네 했는데 이번에 몸을 바쳐 뛰어줬다. 그러면 만약에 보수가 이겼다 그러면은 상당 부분 공은 유승민 의원한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중도 보수가 있고 중도 진보가 있잖아요. 중도 보수가 지난 촛불 때 다 저 보수로 떠났거든요. 떠나서 문재인 쪽 지지했어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 때도 그렇고. 다 그랬었어요. 지방 선거 때도 문재인 지지하고 그래서 계속 보수가 졌잖아요. 근데 지금 중도 보수, 진보 보수가 이번에 그 문재인 정권이 3년간 참 우리나라 이거 제대로 한 거야? 조국부터 이거 너무 엉터리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만 더 방아쇠 역할을 해준다면은 상당히 표심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흔들려. 지금 갤럽 조사 보면은 뭐 다른 리얼미터나 여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한 27% 이 정도 안팎에서 지금 말하자면은 부동층 어떻게 보면 부동층이고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이 표를 어떻게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이 총선의 승패가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양 진영은 어디로 안 가요. 다 집토끼들이고 이 산토끼. 이 중도층을 얼마나 끌어오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종인 위원장하고 유승민
의원의 역할이 정말 큰 거죠. 그렇죠. 그분들은 최소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어요. 예. 중도층을 끌어들여야만이 선거에서 이깁니다.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여담입니다만은 황교안은 말을 좀 적게 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좀 말을 좀 많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요 근래도 황교안 대표도 뭐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관훈 토론회 갔다가 좀 구설에 약간 오른 적도 있어요. 그분은요, 이 성실하고 충직하고 정직한 면이 있어요. 공직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식을 하더라도 여태까지 정치인 단식 중에서 제일 FM대로 제대로 했대요. 다른 사람들은 몰래 뭐 주스도 먹고 다른 사람들은 뒤로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찔까봐 소화제도 먹고 그랬대요. 여태까지 단식이. 예. 근데 제대로 단식을 한 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고지식하게 한 거죠.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묻는 데 대해서 네. 본인의 식견으로 네. 원칙적인 얘기, 그렇죠. 가장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또 비틀어서 생각하면은 뭐 이번에도 뭐 N번방 사건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던데 거기에 호기심으로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는 아마 양형의 차이가 있을 거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그 한마디만 끌어서 예. 예. 이거 사안의 중대성을 잘 모르고 말이야. 무슨 막말 비슷한 거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전혀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도 이 정치는 그 말하는 게 소위 부답할 때가 있고 웃으면서 대답을 안 할 때가 있고 예. 또 어떨 때 보면 동문서답할 때가 있고 그럼요. 어떨 때는 사자후를 토할 때가 있거든요. N번방 이거는 많은 여성들이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럼 네. 뭐 여성뿐만 아니라 저희가 봐도 그렇죠. 좀 정말 심하잖아요. 이런 천인공날 놈들이 그러니까 있나 하는 황교안 생각이. 대표가 쇼맨십 있으면 이럴 때 책상을 두드리면서 그럼 이런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책상을 두드리면서 약간의 쇼맨십을 좀 보여야 예. 되는데 그 호기심에서 들어간 사람은 좀 용서의 여지가 있다는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유승민 의원도 지금 이렇게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섰습니다만은 민주당 쪽에도 그동안 은인 자중하던 임종석이가 나섰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제인가요? 네. 고민정, 네. 그 광진을이죠. 지금 여가 핫한 지역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하고 붙어가지고 거기 지원도 나가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뛰어든 것 같아요. 본인도 사실은 뭐 정치 은퇴를 선언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은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에서 역할을 좀 해야 그래도 총선 끝난 뒤에 나름대로 발언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본인도 뭐 선거 이후를 노리는 거죠. 물론 뭐 본인 운명은 지금 사법 처리될 수도 있어요. 예, 지난번에 왜 그 검찰에 출두됐었잖아요. 예, 총선 이후에 또 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떤 운명이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 총선에 자기 일정 부분에 기여하고 또 자기 목을 챙기겠다는 거 그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왜 기밀문서 해제했는데 임수경 방북 때 미리 임종석이가 빼버렸잖아요. 그 전대부장으로서 다 기획해갖고 보낸 거 아니에요? 그거만 싹 뺀 거죠.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도 임종석에 대한 좀 배려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네. 근데 또 양정철이도 나섰어요. 오늘 보니까 광진을, 중구, 성동을 여기를 간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진을에 가서는 고민정 후보는 대통령이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다. 당선되면은 아주 좋아하실 거다. 나 이거 딱 들으면서 송철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울산시장. 그렇죠. 대통령의 가장 소원이 송철호 당선되는 거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신 마케팅을 좀 하는 건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송철호 그 무리수를 범한 거 아닙니까? 저는 양정철 같은 사람이 가면 오히려 역효과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 뭐 그분은 가면은 운동권 뭐 친문 인사 공천을 다 양정철 주도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 그래서 본인이 선거 끝나면 백이 종군하겠다. 왜 그러냐면 정치개혁 연합 있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의 저 야권의 원로들 아니요. 그 사람들하고 완전히 이렇게 등이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러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양정철한테 밑보이면 다 쫓겨났고 이번에 잘 보인 사람 되고 할 정도로 이번에 공천 농단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선거할 때 지원한다고 가서 또 청와대 또 대변인 하던 고민정한테 가서 당선되면 대통령이 좋아하실 거다. 송철호 당선되면 대통령이 너무 좋아한 거 아니에요? 뭐 광진에서 뭐 친문 인사 유권자들은 좋아하겠지만 친문만 갖고 당선이 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죠. 네, 어림도 없죠. 예, 제가 보기에는 중도층이 저런 식으로 멘트 날리는 고민정 지원한 사람을 아마 찍어줄 때 다시 생각할 것 같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경험상으로 민주당 후보들은 양정철이 오는 것을 아주 반길 겁니다. 왜? 와서 뭐 표는 몰라도 그냥 맨손으로 왔습니까? 그래도 실세라는 사람 선거 때 가장 필요한 건 요겁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그거 들고 다니거든. 그렇죠. 그래 쫙 다니면서 뿌려놓고 그 선거 끝나고 나오면은 야 알았지? 내 돈. 그래서 다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개연성이 또 상당히 있죠. 이번에 그럼요. 뭐 심재철 의원이 또 폭로 하나 했잖아요. 예, 그렇네요. 예, 양정철이가 옛날 그 박근혜 때 최순실보다 더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들 병원이 예. 그게 특혜 대출 1,400억. 그렇죠. 그 이상호 원장의 전 부인. 예, 김수경 씨인가요? 예. 예. 우리들 리조트 회장이죠. 예, 그렇죠. 김수경. 지금 이혼했죠. 이혼을 했는데 예. 뭐 이 김수경 회장이 친노 네. 친문 세력한테 미치는 영향은 네. 어마어마한 걸로 지금 네, 알려져 그렇죠. 있죠. 네. 옛날에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책도 뭐 써줬던가 그랬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낸 무슨 운명인가 뭐 그것도 감수를 했고요. 네, 네. 굉장한 관계죠. 그 심재철 의원이 뭐 오늘 얘기한 거 보니까 김수경 회장이 오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앉았다 일어선다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양정철이 실수였다. 예. 이런 사람들이 네. 김수경 회장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특혜 대출도 뭐 공모자다. 네. 또 마쿠 실세다. 그러니까 김수경 회장 우리들 리조트 여가 최순실인가요? 그렇게 지금 거기서 최순실보다 더하다고 나왔죠. 예. 예. 비선 실세라는 거 아닙니까? 이 그렇죠. 두 사람이 예. 남녀가 짝으로. 양정철은 이제 그 김 회장 통해서 독대에서 청탁을 받고, 예? 그래서 그거를 또 메신저 역할은 왜 그 버닝썬의 윤규근 총경이라고 있잖아요. 경찰총장. 예,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예. 청와대에 근무하던 사람, 그 사람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이 뭐 얘기 터뜨렸습니다. 예. 뭐 선거 때가 되면은 여러 가지 뭐 흑색선전 마타도도 있고 또 폭로도 있습니다만은 심재철 원내대표가 얘기한 내용은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예, 현실적으로 1,4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특혜 대출됐다는 게 지금 사실이고 뭐 특혜인지 어쩐지는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여권 실세들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관여됐다는 것들이 다 알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뭐 백원호 그때 민정비서관도 다 여기에 거론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권, 빅4 은행 등에 대해서 뭐 은행장 선출에도 개입하고 1,400억 대출, 또 신한은행 추가 대출 뭐 이런 데에 깊이 개입했다. 뭐 이런 얘기를 터뜨렸습니다.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하니까요. 예, 녹취록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예, 자기들끼리 이렇게 주고받고 뭐 서로 도와주고 뭐 밀어주자 하는 것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13일 오늘부터 14일까지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총선의 판도가 결정인 날이라고 봅니다. 중도층의 표심, 이걸 잡아와야 말하자면은 집토끼가 아닌 산토끼를 우리 속된 말로 언론의 표현대로 잡아와야만이 선거에 이길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인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